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당선인은 내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뒤 퇴임 연설을 하고 오후 6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선곡에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와 징검다리 연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유행 추이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으로 부르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다수의 핵전력을 등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과 공동으로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 내륙에는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워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로 5년간의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부터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문제까지 다사다난했던 5년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0시 퇴임 연설 등 마지막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물었습니다. 평등과 공정, 정의를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딴 ICBM 발사와 도발을 감행하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임기 동안 2배나 뛰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초유의 탄핵 정국을 시작으로 조국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사다난했던 5년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로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10시에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하며 5년간의 소회를 밝힌 뒤 오후엔 청와대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을 접견하며 외교 일정을 수행합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퇴근길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뉴스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첫날 제일 첫 일정은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를 공식 시작하는 내일 0시 용산에 마련된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 2항에 따른 첫 전화보고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고 직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NSC 등이 열리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기존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돼 있었지만
위치를 옮겨와 이곳에서 군보고를 받는다는 건데요.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 행사는 물론이고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제기된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합참 보고를 취임일 0시에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0시에 자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자택에서 받고 임기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도 개방이 되잖아요. 오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당선인은 이어서 오전 10시에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을 참배하고요. 오전 11시에 국회에 도착해 취임식을 합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1시는 청와대도 개방 행사를 하면서 정오부터 일반인 입장이 시작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하는 도중에 국회 앞마당 곳곳에 설치된 대형 멀티 비전을 통해 청와대 개방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인근 효자동과 통인동, 또 삼청동의 주민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취임식이 예정된 국회 앞은 또 교통 통제가 이뤄지겠군요. 그리고 취임사 메시지가 사실 어떨지 궁금한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취임식 당일인 내일이죠. 여의도 국회 일대에 도로 통제가 이뤄져서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그 앞에 일대 도로가 통제되고요. 지하철 5호선 열차가 6회 늘어나는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됩니다. 취임사 메시지로는 윤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외쳤던 공정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메시지 팀과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이 초안을 썼고요. 윤 당선인은 20분에서 25분 남짓의 취임사를 막판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1분 정도 했는데 이때는 취임식 자체가 약식이었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6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연단에 도착할 때는 대구 출신 남자 어린이와 광주 출신 여자 어린이가 윤 당선인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취임식을 마치면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의 그 국방부 신청사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집무실에서 취임식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게 되는데요. 경축 사절에는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시진핑의 오른팔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오는 중국 인사 중에서는 최고위급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오고요.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잠시 시간이 난다면 집무실 인근의 경로당과 어린이공원도 찾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경축 연회에 참석하고 또 저녁에는 신라호텔 외빈 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사절단, 그리고 경제 5단체장과 재계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직무를 본 용산 집무실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국방부 청사에는 또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문장과 대통령 취임식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요. 국방부 1층으로 들어가는 정문에 어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새겨졌고 그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외에 서울 시내 다른 건물에 봉황 장식이 걸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각지 일대 도로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있던 간판은 사라졌는데요. 원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글자를 지우고
아무 내용이 없는 간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임기 공식 시작 이후에도 한동안 이 자택에서 용산으로 그럼 출퇴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에 새 관저가 마련되기까지는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지휘 차량을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에서의 승리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현장에는 2천여 명의 지지자가 몰렸는데 보수 유튜버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고문은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제가 만든 결과에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고문을 아빠라고 부르는 2030 여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고문의 출마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고문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은 인천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윤희숙 전 의원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도망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판했습니다. 안 전 위원장의 공천 여부는 후보자 면접이 끝나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전 위원장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갑 출마를 압박한 데 이어 도망친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분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이라며 이번 기회에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있고 자신을 격려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당선인께서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 등 다른 후보자들의 경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후보자 면접을 거쳐 안 전 위원장의 단수 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한 차례 미뤄지며 여야 간 기싸움이 오간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한 후보자의 딸 스펙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청문회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를 놓고 소통령이라 부르며 일찌감치 낙마 공세를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수안박 강행 처리를 두고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한 만큼 오늘 청문회에선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증여 의혹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번 청문 전국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검증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오늘 관보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부칙에 의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춘천은 26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이나 높아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들이 많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8.8도, 서울 11.1도, 대구는 1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40여일 만에 멈췄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역 완화 조치 등으로 유행 감소세가 정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64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건 46일 만입니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로 늘어난 이동량과 야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면역으로 한동안은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당 규모의 인구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이나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됨으로써 획득한 면역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내에선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최대 25% 빠르다고 알려진 BA.2.12.1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고 남아공에선 BA4와 BA5 등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변화로는 증가세를 평가하기 어렵고 주 평균 확진자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휴로 인한 불규칙한 검사 수도 증가세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요인으로 꼽히면서 본격적인 정체기가 시작되는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나들이 객들로 고속도로는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를 보려고 요양원을 찾은 자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공원은 가족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홍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98세 어머니를 보러 온 5남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야,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정부가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어머니의 손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유리창문으로 보는 때에는 정말 안타까워서 혼났는데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어버이를 기리는 날이잖아요. 손잡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 공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버이날이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이제 날씨도 괜찮고 해서 모였고요. 즐겁게 이제 재미나게 놀고 이렇게 또 집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고속도로는 종일 정체됐습니다. 전국의 교통량은 537만 대 정도로 평소 주말보다 많았고 차량 정체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아 시인이 향년 8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끝에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타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아 시인이 향년 81세의 일기로 어제 오후 별세했습니다. 고 김지아 시인은 최근 1년여 동안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1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한 시인은 1954년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면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시인은 1969년 시인지에 황토길 등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등단했습니다. 1970년에는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오적을 발표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이어가던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 등의 시집을 펴내며 사회 현실에 대한 울분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까지 되었던 시인은 만해 문학상과 공초 문학상 등을 수상하는 등 각종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던 고인의 빈소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일절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인데 대신 북한의 선전 매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국형 삼축체계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그제 발사된 SLBM 소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 대대적 보도를 하던 관행을 벗어났습니다. 무기 실험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던 과거와 달리 ICBM이나 소형 전술핵 등 기술 고도화 속에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적 고도화 단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노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한미 당국에게 좀 압박하는 효과. 남한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조성을 원치 않는 중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신 북한 선전 매체는 한국군 전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국형 삼축체계는 도저히 맥을 출 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며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주말 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냐며 올라온 영상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차도 중앙을 침범하며 아찔한 운행을 시작하더니 뒷차량을 뒤돌아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 주의를 주려고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한번 울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로 보복 운전을 한 것 같다며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경적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글쎄디는 누가 잘못했는지 법으로 가리겠다며 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네요. 미국에선 6살 아이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8시간 반을 뛰어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가족은 최근 마라톤 대회에 6자녀와 출전해 풀코스인 42.195km를 완주했는데요. 부모는 이 소식을 SNS에 올리며 6살 막내가 힘들어했지만 완주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6살과 11살 등 어린 자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좋아요를 받으려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심지어 참가 자격이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꾸준히 훈련을 했고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전했는데요. 대회 주최 측도 부모가 동행한다고 해 참가를 허용했다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장판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마라톤 풀코스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네요. 호주에선 생방송 중 바다에 빠진 소년을 구한 기상캐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주의 골드코스트 해변에서 저녁 뉴스로 일기예보를 전하던 한 기상캐스터. 당시 파도가 매우 거셌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그는 10살 소년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망설임 없이 소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약 10분 뒤 소년을 구해 모래사장으로 올라온 그는 벗어버렸던 셔츠를 다시 입고 물기를 수건으로 대충 닦은 후 담담히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가 쏟아지자 그는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생각나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는 이분. 정말 프로이시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는 핵전력 무기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을 맞아 외국 지도자와 국민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축전에서는 나치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옛 소련 국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나라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나치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이 공통의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연일 폭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가 장악한 마리우폴 시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념 리본을 나눠주며 전승절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2차 대전 승전 퍼레이드에는 핵 전력 무기가 다수 등장할 예정입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 통제기 일류신 80은 12년 만에 기념 퍼레이드에 나타납니다. 77주년에 맞춰 77대의 전투기,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러시아는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동원해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 이후 G7이 공동으로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는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The leaders will be joined by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They will discuss the latest developments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the global impact of Putin's war. 미 백악관은 G7 화상회의 이후에는 러시아 방송사 3곳을 포함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Sanctioning additional individuals, additional companies, and also making sure we're taking steps to prevent companies or others from evading the sanctions we've put in place.
이에 따라 모든 미국 기업은 러시아 방송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회계와 신탁, 기업 설립,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영부인 젤란스카 여사를 만나 포옹했습니다. 대통령이 남편들보다 먼저 만나 연대감을 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확실하고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 미국 중심의 동맹국 연합전선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이 장기화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들이 몸 전체로 건반의 진동을 느끼며 정서적인 치유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음악을 들으면 정말 흠뻑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뉴욕으로 가보시죠.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뉴욕입니다. 버스킹이 한창인데 관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피아노 밑에 누워 연주를 감상합니다. 피아노 밑엔 글도 적혀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15년 동안 버스커였던 콜린 허긴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진심을 담은 연주가 큰 울림을 주네요. 헝가리에서 특이한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주에서 완주를 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꼭 힘을 합쳐야 하는데요.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네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도 번쩍. 남성들이 여성을 들어 올리는데요. 건장한 남성에게 업히는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를 업고 달리는 이 대회는 바이킹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1990년대 핀란드를 중심으로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마음은 다들 청춘이지만 아슬아슬 흙탕물에 빠지기도 하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 완주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미술 시장에선 남의 얘기 같습니다. 피카소의 연인을 모델로 한 그림이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적도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이 그림은 입체주의의 창시자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와 28살이나 차이가 났던 연인 마리테레즈 발테르의 초상화인데요. 세계적인 경매사 소더비 봄경매에 나올 이 작품은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63억 원이 넘게 거래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경매에선 앤디 워홀,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의 작품도 3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에 팔릴 거라고 하니 역시 경매의 꽃은 미술품이란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연휴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우리나라 PCR 검사 장벽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오가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1번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외국인들은 여전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명동의 한 식당입니다. 거리두기는 완전히 해제됐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뜸한 상태입니다. 명동은 원래 외국인분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데 지금 예전만큼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4월 평균 외국인 방문객은 3월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지자체들은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75%까지 할인하고
무비자 관광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여전히 까다로운 입국 절차가 외국인 방문 기피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4시간 안에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1인당 200달러에 달하는 PCR 검사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무격리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대기 시간이 짧은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도 검토해 줄 것을 여행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춘천은 26도로 무려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높아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들이 많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비는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0.4도, 서울 11.6도, 대구는 1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씨라 해도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5월부터 6월은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시고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이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기미나 잡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유지시키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니까요.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